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그룹인 알리바바는 미국 증시로 상장되어 있어 저도 늘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알리바바를 이끄는 창업자 마윈은 혁신적인 시도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으로 알리바바를 어마어마한 대제국으로 만들었고 엄청난 부를 창출하여 중국에서는 소위 재물의 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윈의 재산은 지난해 11월 기준 약 70조 원으로 현재 중국에서 3년 연속 가장 재산이 많은 부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위는 약 62조 원의 재산을 보유한 텐센트의 창업자인 마화텅입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해온 마윈이 현재 3개월째 행방불명되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윈이 2018년 중국의 유명한 여배우 판 빙빙처럼 모처의 비밀 감옥에 구금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작년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서밋 연설에서 마윈이 중국의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시진핑의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중국 당국은 마윈을 소환했고 11월 초에 예정이었던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이자 중국 최대의 핀테크 그룹인 엔트그룹의 IPO가 취소됩니다. 엔트그룹의 상장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던 알리바바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동학개 및 투자자분들도 알리바바에 많이 투자하고 계신 것으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대장격인 카카오페이 역시 올 하반기 예정이었던 IPO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중국의 마윈과 알리바바가 문제가 생겼는데 왜 한국의 카카오페이가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을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카카오페이의 지분 중 43.9%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바로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알리페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기업이 상장을 하려면 대주주가 법적인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사실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엔트그룹의 상장 취소 사태로 금융감독원이 알리페이가 법적인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확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윈과 알리바바 그룹은 투자자분들도 이름은 들어봤지만 의외로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마윈과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과 성장, 현재 중국 정부와의 갈등과 리스크 요인, 마지막으로는 현재 알리바바의 주가 폭락이 마윈 이벤트에 따른 일시적인 하락으로 추가 매수의 기회인지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알리바바를 보고 있는지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마윈이 중국 지방 도시에서 영어 강사를 하다가 알리바바를 창업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마윈이 본래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다면 IT 기업을 창업하는 것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가난했던 박봉의, 그것도 지방 도시의 영어 강사가 갑자기 중국의 IT 기업을 창업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또한 창업을 하려면 당연히 시드머니, 즉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 가난한 박봉의 영어 강사라던 마윈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돈이 나서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마윈은 외모는 삐쩍 마르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청년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릴 적부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거칠 줄 모르는 실행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윈을 중국 최고의 부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한 전자상거래 기업의 창업자로 만든 것입니다. 크게 될 아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마윈은 어릴 적부터 범상치 않은 아이였습니다. 마윈은 1964년 중국의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았던 마윈은 12살, 13살 때 영어가 무척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항저우에는 마땅히 영어를 배울 만한 곳도 없었고 영어책조차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윈이 택한 방법은 항저우시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숙하는 호텔이었던 항저우 샹그릴라 호텔에 가서 매일 아침마다 외국인들에게 공짜로 항저우 시내를 가이드시켜주고 대신 그들로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윈은 한 번도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지만 마윈이 영어로 인터뷰하는 영상들을 보시면 영어를 무척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윈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 공짜 가이드를 무려 9년간 지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윈은 이 9년간의 외국인 공짜 가이드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외국 방문객들과 대화하면서 단순히 언어만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학교나 부모로부터 절대 배울 수 없었던 선진국들의 다양한 상황과 글로벌한 열린 사고도 배운 것입니다. 또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외국인들을 가이드해주면서 배운 유창한 영어 실력과 배짱 역시 향후 그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마윈은 모든 과목의 공부를 다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수학을 정말 못했다고 합니다. 1982년 마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치렀지만 실패하였고 바로 취업을 준비합니다.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호텔 종업원을 노렸지만 작은 키와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퇴짜를 맞았습니다. 다시 대학 입시에 도전하였고 수학 성적이 너무 낮아 전문대에 겨우 들어갈 실력이었으나 항저우 사범대학에 결혼이 생기는 바람에 삼수 끝에 운 좋게 항저우 사범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마윈은 외국인들을 통해 배운 유창한 영어 실력 덕에 항저우 사범대학교에서의 성적은 매우 우수하였다고 합니다. 대학 재학 중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버드 대학교에 무려 10번이나 지원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1988년 마윈은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30여 개가 넘는 곳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지원한 곳에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경찰에 지원했는데 지원한 5명 중 4명이 붙고 자기만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항저우에 당시 처음 들어온 KFC 치킨에도 지원했는데 지원한 24명 중 유일하게 떨어진 사람이 마윈이었습니다. 결국 마윈은 지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항저우 전자공업대학에 강사로 들어가 박봉으로 영어와 국제무역 과목을 가르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외국인들을 상대로 넉살 좋게 매일 가이드를 해왔던 마윈의 말솜씨는 매우 좋아서 그가 가르쳤던 수업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였다고 합니다. 때마침 이 당시 중국은 덩샤오핑의 중국 경제개혁이 한창 추진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지방도시였던 항저우 역시 국제무역 관련 업무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항저우에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영어 및 국제무역 강사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던 마윈에게 국제무역 관련 통역과 번역의 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윈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통번역 업무를 모두 혼자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주변에 능력 있는 통번역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윈은 그들이 오히려 일거리가 심각하리만큼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92년 마윈은 통번역가들을 모아 통번역 전문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마윈의 첫 창업회사인 항저우 하이보 번역사입니다. 하이보 번역사는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몇 년 후 흑자 전환하였고 항저우 최대의 번역회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보 통역회사가 마윈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또 다른 발판이 됩니다. 마윈은 항저우 지방정부의 국제무역 관련 통번역 업무도 도맡아 했는데 1995년 항저우 정부의 소송 업무를 처리하러 미국에 파견됩니다. 그는 미국에서 친구의 사무실에 우연히 들렸다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주는 한 신문물을 접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맥주, 즉 비어를 영어로 검색했는데 중국의 맥주는 검색이 안 되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다시 중국에 대한 일반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미삼아 친구와 중국 관련된 매우 간단한 웹사이트 하나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후 마윈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몇 명의 중국인 투자자들에게서 누가 이 웹사이트를 만들었는지 물어보는 이메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윈은 이때 인터넷이 미래의 세상을 크게 바꿀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마윈은 컴퓨터 선생님 한 명과 자본금 약 900만 원으로 차이나페이지닷컴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참고로 마윈은 전혀 코딩을 할 줄 모르지만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창업을 한 것입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해 나가고 있을 무렵 항저우 텔레콤이라는 거대 기업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마윈은 1년여간의 경쟁 끝에 합병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새로운 합자회사에서 마윈의 지분은 약 30%였지만 경영권이 없었던 마윈의 의견은 늘 묵살당하게 되어 마윈은 결국 사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마윈은 차이나페이지닷컴을 통해 이미 중국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중국의 대외 경제무역부는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대외무역 관련하여 중국 제품을 해외에 소개시켜주는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려고 기획 중이었습니다. 적합한 인물을 찾던 중 중국 대외경제무역부는 이미 업계에서 유명해진 마윈과 그의 팀을 30%의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통째로 스카우트합니다. 이때 마윈과 마윈의 팀은 중국 정부를 위해 온라인 중국 상품거래 시장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마윈은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눈을 뜨게 됩니다. 마윈과 그의 팀이 만든 사이트의 성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이트의 운영 방식에 대해 마윈은 정부 간부들과 의견 차이로 마찰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부 간부들은 이 중국 상품거래 사이트가 대형 국유기업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마윈은 개방형으로 모든 중소기업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처음 약속은 30%의 지분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매우 적은 월급만을 주었고 정부 관료들은 복종과 통제만을 원했습니다. 또한 마윈의 팀이 달성한 모든 성과는 정부 관료들의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마윈과 마윈의 팀원들은 모두 홀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9년 초 마윈은 17명의 동료들을 불러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와 함께 자신들이 가진 돈을 모아 중국의 모든 기업의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당시 마윈의 동료들은 5분 만에 전원 동의하였고 모두 회사를 사퇴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약 9천만 원을 모아 드디어 알리바바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마윈은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에서 홀대를 당하긴 했지만 그곳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만들고 직접 운영하면서 너무나도 값진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얻었습니다. 마윈과 17명의 창립 멤버들은 하루 17시간씩 일하며 1999년 3월 드디어 홈페이지를 완성하지만 당장 매출이 일어나진 않았기에 현실은 매우 참담했습니다. 돈은 다 떨어져갔고 빚을 내서 월급을 줘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윈은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재무를 담당할 사람을 뽑습니다. 바로 짜이충신이라는 인물로 알리바바의 투자 유치에 막대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짜이충신은 대만계 중국인으로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뉴욕에서 변호사를 지내다가 1995년 홍콩으로 이주하여 스웨덴계 투자회사인 인베스터 AB라는 회사의 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짜이충신의 연봉은 70만 불로 한화로는 약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999년 어느 날 짜이충신은 친구의 소개로 한 이름 없는 중국의 스타트업 대표를 만납니다. 그가 바로 마윈이었습니다. 마윈은 짜이충신에게 인터넷을 통해 중국 물건을 서양에 팔겠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그리고 당장 회사에 돈이 없으니 회사 지분을 좀 주고 월급은 500위안, 즉 한화로 약 8만 5천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짜이충신은 첫눈에 마윈이 리더임을 알았습니다. 가족과 친지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70만 불의 연봉을 버리고 과감하게 알리바바에 합류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 짜이충신이 미쳤다고 했다고 합니다. 마윈은 짜이충신에게 재무 관련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짜이충신은 마윈과 함께 투자자를 찾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재무 관련해서라면 빠꼼이었던 짜이충신은 첫 번째 투자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투자를 유명한 곳에서 좋은 조건에 받아야 그 다음 투자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첫 홈페이지 완성 후 5개월째인 1999년 8월 알리바바는 세계 제1의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로부터 5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60억 원을 투자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인 2000년 초 마윈은 짜이충신과 함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를 찾아갑니다. 손정희에게 투자 유치를 설명하기 위해 마윈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10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정희는 처음 본 마윈이 이야기를 꺼낸 지 고작 6분 만에 마윈의 말을 중간에서 끊고 3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3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내 돈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알리바바의 지분을 손정희가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마윈은 오히려 2천만 달러, 한화로는 약 205억 원만을 투자받겠다고 합니다. 당시 아무런 성과도 없고 설립된 지 고작 몇 개월밖에 안 된 알리바바에 2억 원도 아니고 20억 원도 아니고 20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손정희의 배짱과 상대를 알아보는 동물적인 투자 감각이 일하는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 같습니다. 2019년 열린 도쿄대 포럼에서 손정희는 그 당시를 회고하며 나는 마윈이 준비한 회사 소개 자료를 보지도 않았지만 마윈의 이념과 비전을 듣고 그를 냄새로 알아봤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창업한 지 1년여 만에 골드만삭스와 소프트뱅크로부터 약 2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마윈은 알리바바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손정희가 투자한 205억 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4년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에 주식을 상장할 때 이 돈은 무려 59조 원으로 불어나 3000배라는 사상 초유의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8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버리고 단돈 8만 5천 원의 월급과 알리바바의 지분을 택한 짜이충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짜이충신은 2019년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부자 순위에서 자산이 약 95억 달러, 한화로는 약 11조 5천억 원으로 14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는 알리바바 부회장직에서 은퇴하여 미국 NBA의 구단을 통째로 인수한 NBA 농구 구단의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알리바바의 현재 사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많은 한국 분들이 알리바바를 단순히 쇼핑몰 사이트로 알고 계신데 알리바바는 이커머스 사업이 중심이긴 하지만 공격적인 M&A와 신사업 투자를 통해 사업을 미래산업 전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핀테크, 스마트 물류,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중국 최고의 테크그룹이 된 것입니다. 2020년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알리바바의 현재 사업 영역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커버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구분해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능하십니다. 먼저 크게 윗부분의 사업 영역, 즉 코어 커머스, 컨슈머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혁신적인 신규 사업의 4개 사업 영역이 알리바바가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매출을 일으키는 비즈니스 분야입니다. 아래의 살구색 컬러 부분은 위의 비즈니스 영역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제공하는 인프라 사업 부문입니다. 먼저 비즈니스 부문을 보시면 알리바바 그룹에서
가장 처음 생긴 알리바바닷컴과 1688이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은 해외의 사업자들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와 중국 내 생산자들을 연결해주는 B2B 플랫폼입니다. 1688은 알리바바닷컴과 비슷하지만 해외 바이어가 아닌 중국 내 바이어들과 중국 내 물품 생산자들을 연결해주는 중국 내수용 B2B 플랫폼입니다. 1688은 알리바바를 중국말로 읽었을 때 발음이 비슷한 숫자를 표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마위는 왜 처음부터 B2C, 즉 일반 고객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대상인 B2B 플랫폼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윈이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부에서 일하면서 본인들이 이미 B2B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고 성공적으로 운영해본 경험이 있었고 이 분야가 미래에 비약적으로 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중국에서 일반인들에게도 인터넷과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2003년 마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사이트인 타오바오를 설립합니다. 타오바오는 한국의 지마켓과 같이 누구나 판매자가 되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오바오 역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오바오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반 개인들도 쉽게 판매자가 될 수 있다 보니 상표권 도용과 짝퉁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타오바오보다 1년 늦게 설립된 중국 2위의 이커머스 업체인 징둥닷컴은 아마존처럼 물건을 직접 자신들이 사입하여 팔기 때문에 이러한 짝퉁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어 타오바오는 징둥닷컴과 늘 비교되며 짝퉁 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알리바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오바오 내부적으로 짝퉁 제품의 검열을 강화하는 한편 정품 물건을 판매하는 법인들만 까다롭게 입점시켜 정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정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을 아예 독립적으로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티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리바바닷컴, 1688, 타오바오, 티몰이 각각 어떻게 다른 건지 왜 이렇게 쇼핑몰이 많은지 헷갈려 하시는데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알리바바는 2017년 오프라인 신선식품 시장에도 뛰어드는데 그것이 바로 프레시뽀, 중국어로는 허마셴셩입니다. 프레시뽀는 현재 중국 신선식품 마트 부문에서도 가장 큰 두각을 보이고 있는 체인으로 중국 대도시 전역에 매장이 있으며 소비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매장 직원이 매장 내의 제품을 직접 픽업하여 3km 이내의 거리라면 30분 이내에 배송을 원칙으로 배달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 고양이 얼굴 모양의 로고는 티몰 슈퍼마켓입니다. 티몰 슈퍼마켓은 말 그대로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동네 슈퍼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알리바바가 모든 티몰 슈퍼마켓을 제로부터 새로 다 짓는 것이 아니라 과거 존재하던 영세한 동네 슈퍼마켓들을 영입하여 그들을 티몰 슈퍼마켓으로 리브랜딩 해준다는 점입니다. 티몰 슈퍼마켓이 되면 알리바바 그룹의 막강한 구매, 물류, 마케팅 역량을 제공받을 수 있어 영세했던 동네 슈퍼마켓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슈퍼마켓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660만 개가 넘는 영세한 마트가 있고 그중 70% 이상이 3에서 5선 도시 및 농촌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소도시들의 작은 동네 슈퍼들은 그 지역에서 어떤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많이 사는지,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릴지 빅데이터 분석을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리바바는 중소도시 및 농촌의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작은 동네 슈퍼들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과거 수년간 축적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티몰 슈퍼마켓 주변의 상권과 소비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상품이 이 매장에서 가장 잘 팔릴지를 예측하고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작은 동네 슈퍼들은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더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리헬스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약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알리헬스가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요즘 매우 핫한 원격 진료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확장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알리바바의 메신저 서비스인 딩톡을 통해 몸이 아픈 사람은 자신의 증상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증상을 판독하고 이를 적합한 의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약은 알리헬스 온라인 약국에서 고객에게 배송됩니다. 물론 배송 시에는 알리바바의 물류 서비스인 차이니아워를 이용하게 되며 결제는 알리페이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크로스보더 및 글로벌 부문은 해외의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중국의 물품을 해외의 고객들이 손쉽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라자다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을 커버하는 동남아에서 유명한 쇼핑 사이트인데 알리바바가 2016년 인수하였습니다. 티몰 글로벌은 해외 브랜드를 위한 티몰의 해외판 버전입니다. 해외 브랜드들이 티몰 글로벌에 입점하여 자신의 정품 브랜드를 중국 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한국의 화장품인 아모레퍼시픽의 헤라와 에뛰드 하우스도 입점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알라는 직구 플랫폼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의 쇼핑몰에서 제품을 직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알리바바는 미국의 아마존과 같이 이커머스뿐 아니라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전자서적 분야에도 진출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디지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부분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유튜브를 차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도 유튜브와 비슷한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알리바바가 2015년 4조 2천억 원을 주고 인수한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쿠가 그것입니다. 2018년 기준 유쿠는 월간 사용자 수가 무려 5억 명을 넘어섰으며 매일 8억 개 이상의 영상 콘텐츠가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순위가 내려가 텐센트의 QQ 비디오, 바이두의 아이치에 이어 3위이지만 여전히 중국의 유튜브로 불리며 엄청난 유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픽처스는 알리바바 그룹이 보유한 영화 제작 및 배급 기업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과 폴아웃 등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에도 투자하였습니다. 따마이왕은 중국의 최대 공연 티켓 판매 서비스입니다. 2017년 알리바바가 인수하였습니다. 샤미는 알리바바 그룹이 2013년 인수한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입니다. 샤미는 한때 월 사용자 수가 1,400만 명에 달했지만 텐센트 뮤직 등 경쟁사들에 밀려 다음 달 2월에 사업을 영구적으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슈치는 알리바바의 온라인 서적 플랫폼입니다. 아마존 킨들과 같이 온라인으로 서적을 다운로드받고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밑의 컨슈머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첫 번째인 얼어머는 중국 전역에 300만 명에 달하는 배달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의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스타벅스와 더 협업하여 온라인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주문하고 배달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우베이는 중국 내 120여 개 도시의 식당이나 미용실, 노래방, 소매점 등의 로컬 오프라인 업체들을 등록시켜 중국인들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음식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로컬 점포들은 커우베이 플랫폼을 통해 회원들을 보다 쉽게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마케팅 프로모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리기는 온라인 호텔, 항공권 예약 서비스입니다.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와 합작하여 최첨단 안면인식 호텔 체크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혁신 사업 분야의 첫 번째 사업은 에이맵으로 모바일 디지털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제공합니다. 구글맵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딩톡은 온라인 채팅과 화상회의가 가능한 원격 근무 협업 툴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큰 수혜를 입은 서비스로 중국 내 비즈니스 부문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 1위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 내 1천만 곳의 조직과 회사에서 약 2억 명의 유저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신저 기능은 기본이고 영상회의, 근무기록 관리, 금융거래 관리까지 가능하여 원격 근무 및 원격 교육까지도 지원해주는 툴입니다. 티몰 지니는 아마존의 알렉사 에코 시리즈와 같이 알리바바 그룹이 개발한 스마트 스피커로 가상비서 서비스인 알리지니를 이용하여 웹 검색, 음악 스트리밍 등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혼다, 르노, 아우디 등 완성차 업체들과 협업하여 중국에서 판매되는 이들 차량에 티몰 지니 AI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알리바바의 미래형 물류 지원 서비스인 차이니아오는 로봇과 인공지능을 사용해 스마트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수요가 폭발적으로 커지자 기존 택배사들만의 시스템으로는 이를 모두 빠르게 소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 그룹이 아예 물류 및 배송 부분 관련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알리마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알리바바 그룹의 광고를 담당하는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입니다. 즉 타오바오나 알리바바닷컴 등 알리바바 그룹의 각종 사업들 내에서 기업이나 판매자가 자신의 서비스나 제품을 광고하고 싶을 때 이를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광고 플랫폼입니다. 엔트그룹은 초기에는 알리바바의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자산관리, 보험 서비스, 대출 및 신용관리 서비스까지 모두 포함하는 명실공히 중국 최고의 핀테크 기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리바바의 빅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와 같이 알리바바 그룹의 데이터 관리뿐 아니라 타 중국 기업들의 데이터도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통해 관리해주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리바바가 이렇게 미래 사업 전반을 다 아우르는 거대 테크 기업인 것은 잘 알겠는데 실제로 돈은 얼마나 벌고 있는지 말입니다. 알리바바의 실제 매출과 순수익 실적은 어떠할까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리바바의 2020년 회계연도 기준 연간 매출액은 71.9 빌리언 달러입니다. 한화로는 약 80조 원입니다. 10년 전 매출액이었던 977 밀리언 달러, 즉 약 1조 원 대비 무려 10년 동안 70배 넘게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은 제대로 내고 있는 것일까요? 순수익도 어마어마합니다. 2010년 이후 알리바바는 매년 흑자 행진을 해왔고 2020년 회계연도에는 무려 21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24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에서는 어떠했을까요? 더 큰 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매출액은 총 45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5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하였습니다. 순수익은 약 1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9% 하락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주석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알리바바의 수익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2019년에 자회사인 엔투그룹의 지분 관련 일회성 수익이 발생하여 2020년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게 나온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2019년의 이 일회성 수익을 제외하면 실제로 알리바바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6%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알리바바가 수많은 미래사업 영역에서 사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각 사업들이 모두 다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알리바바의 핵심 사업인 각종 쇼핑몰 사업들, 즉 코어 커머스 부분은 전체 매출의 86%를 차지합니다. 이 부문에는 중국 및 글로벌 B2B, B2C 쇼핑몰 사업 및 물류 서비스 부문인 차이냐오, 배달 사업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각 부분 역시 전년 대비 20%에서 70%까지 모두 성장한 것을 수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미래 먹거리로 주력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0% 성장하였고 디지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전년 동기 9% 성장하였습니다. 혁신 관련 신사업 분야는 아직 매출은 매우 작으나 역시 2% 성장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또 궁금하실 것입니다. 알리바바가 이렇게 대단한 회사라면 글로벌 이커머스 1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큰지 말입니다. 사실 규모로만 따지면 아마존은 알리바바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단순히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매출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존은 판매하는 제품들을 자신이 직접 사입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매출에 모두 포함되는 반면 알리바바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간에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나 수수료가 매출이기 때문에 서로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 매출 자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커머스 회사들을 비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각 커머스 회사들을 통해 발생하는 총 거래 금액입니다. 영어로는 GMV, 즉 Gross Merchandise Value라고 합니다. 먼저 아마존을 보시면 2019년 온라인 총 거래 금액이 339빌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450조 원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알리바바의 총 거래 금액은 얼마일까요? 달러로는 1 트릴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1100조 원 규모로 아마존 총 거래 금액의 3배에 달합니다. 사실 아마존과 알리바바의 유저수만 비교해봐도 규모 면에서 아마존은 알리바바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아마존의 유저수는 약 1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러나 알리바바의 연간 활성 유저수는 무려 7.8억 명입니다. 아마존의 유저수보다 무려 5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총 인구수가 약 3.3억 명, 중국의 총 인구수가 약 14억 명인 것을 감안할 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찌되었든 알리바바는 규모 면에서 아마존을 가볍게 누르는 전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인 것입니다. 알리바바와 아마존 두 회사 모두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다시 미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어 순수익 역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알리바바의 수익이 아마존 수익의 약 2배가량 됩니다. 2019년 알리바바 그룹의 중국 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무려 53%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알리바바의 중국 내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도 46%로 1위이며 중국 내 상장사의 59%를 고객으로 확보해 클라우드 시장 내에서 이미 넘사벽의 입지를 구축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알리바바는 절대적인 수치면에서 아마존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저수, 더 나은 마진과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중국이라는 폐쇄적인 시장 환경 내에서 업계 2위인 징동닷컴과 시장을 독점하며 경쟁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참고로 알리바바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비슷한 광군제라는 행사를 매년 11월 11일에 진행하는데 올해 광군제 때에는 알리바바의 하루 거래액이 무려 84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전체 주문 건수는 23억 2100만 건으로 작년의 12억 9200만 건 대비 8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주문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 자체도 일반 기업이라면 서버가 다운돼 불가능할 것입니다. 알리바바는 이러한 엄청난 빅데이터 처리 기능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게 좋아 보이는 알리바바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특히 아마존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2021년 1월 16일 기준 아마존은 시가총액이 1557빌리언 달러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미국 내 시가총액 순위로는 3위이며 주가 수익 비율은 91배입니다.
알리바바는 시가총액이 657빌리언 달러로 전체 시가총액 순위 7위로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5배입니다. 즉, 현재 시장에서 알리바바는 아마존보다 기업 가치가 2.5배 정도 낮게 평가되고 있고 주가 수익 비율도 아마존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시장에서 알리바바는 아마존보다 훨씬 더 작게 평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것입니다. 회원수, 매출액, 수익률, 경쟁 강도 모든 면에서 아마존보다 알리바바가 훨씬 더 나아 보이는데 왜 기업 가치는 아마존보다 낮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알리바바 그룹이 가진 치명적인 두 가지 리스크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공산당의 규제와 간섭이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증권시장에서 알리바바가 언제든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알리바바 그룹은 지난 11월 4일 자회사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을 IPO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엔트그룹의 IPO는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되어 왔던 것으로 현재 엔트그룹의 기업 가치는 2,8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312조 원이며 엔트그룹은 이번 상장을 통해 주식을 매각하여 세계 IPO 역사상 최대 금액인 약 39조 원을 새로 조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IPO 계획은 지난해 10월 24일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포럼에서 마윈이 중국 정부의 금융 시스템을 질타하는 연설을 하면서 완전 틀어지게 됩니다. 이날 금융서밋에는 중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참석하였는데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마윈의 발표 전에 등장해 개막 축사를 하면서 금융 안정을 강조하는 발언을 합니다. 금융 안정이란 말 그대로 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개인은 물론 기업의 파산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보수적인 방침을 의미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중국 역시 시중의 돈줄이 막혀 가계와 기업 대출 수요가 급증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소액 대출 등을 마음대로 늘렸다가는 중국 내 전체 은행 시스템의 붕괴마저 가져올 수 있어 중국 정부도 이를 무척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윈은 이날 중국의 금융 시스템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은행 자기자본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젤 협약은 노친네 클럽이고 중국의 은행업은 여전히 전당포 수준이다 라고 하는 등 중국 내 금융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금융 규제 및 안정성을 강조한 왕치산 국가 부주석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과 같은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마윈은 수액 대출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는 엔트그룹의 상장을 며칠 앞두고 규제를 좀 더 풀어달라고 한 발언이었지만 이는 보수적인 중국 정부의 심기를 완전히 거스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후 일주일 후인 11월 2일 중국 정부는 엔트그룹의 경영진과 마윈을 불러 대화를 하는 약담을 하게 됩니다. 약담은 약속해서 대화를 한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중국 정부 당국에 불려가 야단을 맞는 일입니다. 약담의 결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기업 공개로 기대를 받았던 엔트그룹의 상장이 상장 이틀을 앞두고 전격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12월 11일 중국 정부는 정치국 회의에서 반독점 강화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대 방지를 천명하였고 이는 누가 봐도 알리바바 그룹을 타겟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3일 후인 12월 14일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12월 15일 순텐치 인민은행 국장은 엔트그룹을 겨냥하여 수액 대출을 마음대로 해주는 것은 무면허 운전과 같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12월 24일에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12월 28일에는 엔트그룹에 대해 5대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알리바바 그룹과 엔트그룹에 대해 중국 정부로부터 강도 높은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마윈은 10월 24일 와이탄 서밋의 연설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공식 석상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마윈이 행방불명되었다거나 감옥에 있다거나 하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알리바바의 주가도 폭락하여 엔트그룹의 상장으로 들떠있던 투자자들을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마윈 사태를 통해 중국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차없이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투자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기사들이나 정황을 봤을 때 알리바바가 갑자기 중국 정부에 의해 해체되거나 망한다거나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 당국의 반독점 규제에 따라 알리바바 그룹 내에서도 여러 부문에서의 개선 작업이 진행될 것이고 엔트그룹의 경우도 본업인 지불결제 서비스에 더 집중하고 대출이나 자산 운용 등의 다른 분야는 줄이는 등 점진적인 개선 작업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윈도 현재 실종설, 비밀 감옥 투옥설 등
여러 소문들이 돌고 있긴 하지만 최근 CNBC 기사에 따르면 마윈은 실종이라기보다는 공개 활동을 자제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마윈의 알리바바 그룹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중국 정부의 도움 없이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마윈이 창업할 당시에는 중국에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그냥 안 된다고 주장했다면 마윈은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항저우시는 마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마윈은 항저우시를 세계적인 이커머스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정부에 약속했고, 이에 따라 항저우시는 이를 적극 지원한 것입니다. 알리바바의 성장은 시진핑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은 저장성에서 공산당 서기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지냈고, 저장성에서의 업적을 인정받아 상하이시 당서기를 거쳐 공산당 정치국원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저장성의 성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윈이 알리바바를 세워 크게 부흥시킨 항저우였던 것입니다. 마윈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커머스 관련 법령 자체가 없어서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 이를 항저우시가 앞장서서 지원했고, 안 되는 경우 중앙정부까지 동원하여 문제를 돌파시켰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윈은 공산당원입니다. 이러한 마윈과 알리바바의 성장과 중국 시진핑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알리바바가 보유한 엄청난 개인정보 및 빅데이터가 중국 정부 역시 필요하다는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알리바바는 반드시 필요한 기업인 것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로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알리바바가 아예 미국 시장으로부터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2017년 초반에도 트럼프와 마윈은 좋은 관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마윈과 전격 회동하여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미국 내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러나 미중 마찰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공산당에게 미국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등의 이유로 하나둘씩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작년 8월에는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에 대해서도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리바바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자사 쇼핑몰을 통해 미국인들에게도 많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국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등이 중국 공산당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8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 증시에서 퇴출할 기업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알리바바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1월 13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가 블랙리스트에서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들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넣으려 했지만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여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주가는 급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날 샤오미를 비롯한 9개 중국 기업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투자 금지 조치를 당했고, 조만간 미국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알리바바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중국 당국의 규제 및 미중 마찰 리스크로 인해 최근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고 저평가되어 있으니 오히려 지금이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알리바바에 투자하신다면 최소한 이번과 같이 갑작스럽게 리스크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잘 이해하고 투자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알리바바에 대한 목표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치는 330.94불로 현재 가격대인 243불 대비 약 35.93% 높은 수준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387불로 현재 가격대보다는 약 59% 높은 수준입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팁 랭크는 강력 매수, 스마트 컨센서스는 보유, 톰슨 로이터스는 매수 28명, 강력 매수 19명, 보유 1명입니다. 매도와 언더퍼폼은 없습니다. 알리바바 그룹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CEO 마윈과 그의 큰 비전, 어마어마한 중국 내수 시장,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커머스와 클라우드 시장,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수익 비율 등 꽤 매력적인 투자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개입 및 미중 마찰이라는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존과 비교했을 때 투자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국에 살고 계시거나 알리바바 그룹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알리바바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 의견 있으시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